응급실 인턴으로 근무한 뒤 2017년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됐습니다. 이번 비행은 우주비행사 선발 뒤 8년 만에 처음 맡게 된 우주 임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나이트클럽 지붕 붕괴 사고의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현직 주지사와 유명 야구 선수 등 현재까지 80명 정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흥겹게 춤추는 사람들. 하지만 곧 천장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밖으로 급히 나가려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조명이 모두 꺼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연이 열리던 무대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각 8일 새벽 카리브해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당시 클럽 안에는 수백 명에서 최대 1,000명이 있었다고 사고대책본부는 추산했습니다. Todavía no tenemos un balance. ¿Cuáles son los pasos a seguir? Hemos concentrado simplemente en sacar a las personas, poderlos rescatar, personas que están con vida, para llevarlo a los distintos hospitales. 이 사고로 80명 정도가 숨졌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몬테크리스티주 주지사인 넬시 크루스를 비롯해 전 메이저리그 투수 옥타비오 도텔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는 160여 명인데 매몰자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No, realmente no tenemos información que estaba ahí con sus compañeros de trabajo. Aún no aparece ninguno del grupo. ¿No lo ha visto en los listados de allí de la carpa? No, ¿No ha visto? no ha salido en los listados. 이 나이트클럽 건물은 1973년에 준공된 이후 몇 차례 리모델링을 거쳤으며 2023년에는 낙뢰를 맞은 적도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접수된 한국 교민이나 관광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 도미니카 공화국 한국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애도 성명을 내고 구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해외 큰손들이 한국 국채를 더 많이 살 발판이 마련된 건데 편입 시점이 내년 4월로 조정됐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국채지수 WGBI는 세계 3대 채권 지수의 하나입니다. 해외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들은 이 지수에 포함된 국채 위주로 사들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이 포함돼 있지만 한국은 사수 끝에 지난해 10월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100 중에 미국 국채가 40, 일본 10 정도인데 한국 국채 비중은 2.22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11월로 예상됐던 편입 시작은 내년 4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때부터 차츰 늘려 내년 11월에 한국 비중 2.22%를 채웁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투자기관들이 한국에 투자할 절차를 끝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걸 뿐 추가로 지적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국채를 평균 250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수 편입이 끝나면 80조 원 정도 더 사들일 거라는 게 정부 예측입니다. 한국 국채를 사려는 손님이 느는 셈이니 금리를 더 낮게 쳐줘도 국채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외국인까지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을 높게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그게 결국은 발행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국채 이자를 갚는데 세금을 더 아낄 수 있고 국채 금리를 따라 회사채 금리도 낮아지니 기업들 돈 구하기도 편해집니다. 국채를 사러 원화로 바꾸는 달러가 늘게 되니 원달러 환율을 더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정부가 최고 시속 1200km로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하이퍼 튜브 핵심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하이퍼 튜브 핵심 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퍼 튜브는 0.01기압 이하의 아진공 튜브 속에서 자기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우고 전자기력으로 열차를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한양대학교 신소재 공학관 3층 실험실에서
황산 누출로 인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크게 다치고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건물 안에 있던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50분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황산 제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새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남산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총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는 비둘기, 참새, 까치 등이 포함되며 금지 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한 번 적발되면 20만 원, 3번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온실가스 366만 톤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형차 3,400여만 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 것입니다. 이는 잠정 피해 면적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조사를 통해 피해 면적이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산림과학원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데도 여전히 산림 근처에서 불법 소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강력한 단속에 나서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밤, 밭 한가운데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달 초 한 주민이 영농 부산물을 몰래 태우다 정성군에 적발된 겁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말, 강릉의 한 산림 인적지역 밭에서도 불법 소각이 적발됐습니다. 연습장과 책 등 불에 타담한 쓰레기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악몽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 소각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과 정선, 평창 등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만 10건입니다. 대부분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이 영농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몰래 태운 경우였습니다. 쓰레기를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쓰레기를 옮기기도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갈 수가 없어. 진짜로 그걸 어떻게 해. 안은 앓을 수도 없고 키가 이렇게 크고 무겁고 하니까. 이거를 천한 거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도 버릴 수가 없어. 산림당국은 물론 소방당국도 모든 직원이 나서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을을 돌며 산불 예방 홍보 방송에 나서는가 하면 마을 회관 등을 방문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어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산불의 약 70%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30만 원이 넘는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불법 소각. 산불 예방 홍보와 교육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한편 산림 지역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재명 대항마로 나서겠다며 출사표를 던졌고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관격단체장들의 공식적인 대권 도전도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이 의결된 가운데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은 오늘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젯밤 트럼프 미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통상 현안과 안보상을 함께 묶어서 협상하는 패키지 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협상에는 방위비 분담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자동차와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오늘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도 20만 명 넘게 줄어드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용 한파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오후 1시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중국에는 104%라는 초고율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미중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미중 간 무역 전쟁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김양순 기자와 함께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였었는데 2018년 그때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걸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실 텐데 7년 전입니다. 2018년 1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때도 트럼프였고요. 그때도 중국이었고 그때도 역시 사용한 도구는 관세였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무역 파트너 1위, 즉 대미 흑자액이 가장 높은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가지고 이제 중국에게 관세 많이 내라라고 시작을 했던 건데 당시 상황 먼저 보시죠. I really like President Xi, but we built China. And I've been as nice as I can, as long as I can, but we got to get some balance. And it doesn't have to be perfect, but there's got to be some fairness. 无论是冷战、热战，还是贸易战，都不会有真正的赢家。 네, 미국이 먼저 2018년 7월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중국도 똑같이 맞불 관세를 놨고요. 네. 보복의 재보복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이 6개월 만에 거의 몇천억 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지금 엄청 커졌었네요. 당시 보면은 중국의 IT 기업이죠. 화웨이. 여기가 직격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화웨이가 샤오미와 함께 중국에서 저가로 아주 고품질의 이동통신 장비 또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요. 네. 이 미국이 대중국 관세 폭탄에 이어서 아예 화웨이 자체를 직격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화웨이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장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거를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어떤 스파잉 혐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수입 금지를 시켰고요. 미국의 동맹국에게도 화웨이 장비가 들어간 제품은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LG전자가 화웨이 장비가 들어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큰 타격을 받았었죠. 급기야는 이렇게는 안 되니까 화웨이 회장의 딸인 멍완저우 씨를 캐나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협박까지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갈등 양상을 보면 관세로 시작했다가 뭐 기술 안보 지금 뭐 사람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는데 전방위적이죠. 어떻습니까? 승자가 있었습니까? 네, 당시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 국가 총생산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이기는 게임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미국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승자를 따지자라고 하면은 미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년 동안 수차례 재보복과 보복이 반복됐던 이 미중 간 관세 전쟁은 중국이 2019년 12월에 미국의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또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나서면서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또 꺼낸 무기는 관세고 지금 중국은 100%가 넘는 그 관세를 지금 물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있죠? 네, 이전에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때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는 우방과 적국을 지금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들고 있던 그 관세판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안보 동맹뿐 아니라 그냥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역 적자의 수치만 보고 매긴 건데요. 심지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없고 펭귄만 살고 있는 남극에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SNS에는 펭귄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런 조롱 밈까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트럼프의 대답은 왜 남극에 관세를 부과했냐라고 했더니 이 극지섬들을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더 강력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그때는 좀
틀린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확신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내가 8년 전에 했을 때는 뭔가 좀 부족했어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더 세지고 더 독해진 관세 정책을 들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았어야 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KBS 취재진이 무역대표부의 웬디 커틀러 전 대표부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어떤 여파가 미치겠느냐라고 했었는데 2018년입니다. 2018년도 그때 답변 먼저 보시죠. In our trade relationship is a fear that if the United States proceeds with its 232 investigation on auto and auto parts, that it might want to impose tariffs or some restrictions against Korean auto imports. And so that's a potential issue of concern. 네, 이미 그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우리는 당시에 이제 한미 FTA가 있는데 설마라고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미 지난 3일부터 우리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는 미국의 25% 관세를 내야만 수출이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계산법은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 경제는 달라졌습니다. 미국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2024년 11%로 크게 줄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14.8%에서 작년에는 거의 19%에 육박하면서 크게 높아졌거든요. 중국이 빠진 자리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메웠고 그 사이에 우리는 재미를 좀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파로 우리는 트럼프의 관세 경랑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아주 크게 출렁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김영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경남의 한 체육회 소속 감독이 훈련 중이던 선수를 폭행해 선수의 가슴뼈가 골절됐습니다. 이 선수는 결국 선수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감독은 계약 해지 사유에 폭행이 없다며 재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갈퀴를 착용하고 빠르게 물살을 가릅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 소속 핀수영 선수였던 A씨. 고교 시절 세계대회에 출전하고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훈련 중 감독에게 폭행당해 가슴뼈가 골절됐고 결국 13년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폭행 이유는 멍하게 있었다는 것. 감독은 선수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가슴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숨이 안 쉬어져서 제가 좀 웅크려졌고 뒤로 헛걸음질 치고 있는데 손 내려라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제가 손 내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드디어 죄송한 표정이네. 폭행 다음 날 감독은 피해 선수에게 오래간만에 때려서 조절이 잘 안 된 것 같다. 너는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성실한 선수가 잘 못해 충격요법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실력을 지적하면서 때릴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등의 언동은 2차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체육회는 감독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했고 5개월 뒤에는 재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성희롱과 성폭력이 있을 뿐 폭력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니 즉각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네, 거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상해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당 감독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선수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해 폭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병원의 다른 간호사들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간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신생아에게 성질 더럽다고 썼습니다. 양팔을 싸맨 사진에는 열받아서 억제시켰다고 적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 간호사가 신생아를 비하한 사진을 올려 학대 논란이 나오자 추가로 제보된 사진들입니다. 자칫는 이런 게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엄마 되려고 할 때 받았습니다. 병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추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신생아 사진을 SNS에 올린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장은 앞서 소속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간호사의 집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로 가해 정황이 확인된 다른 간호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든 대책이든 아무것도 말이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병원 측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신생아 가족들과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여자 프로야구 챔피언 결정 5차전은 김연경의 현역 마지막 경기로 높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국내 복귀 이후 준우승만 3차례 차지했던 김연경은 마지막 챔프전을 극적인 우승으로 이끌며 만장일치 MVP로 선정됐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김연경의 마지막 무대를 보기 위한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챔프전 5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김연경 사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김연경의 이름과 등번호를 유니폼에 새기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라스트 댄스를 준비한 김연경은 첫 세트부터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넘어지면서도 절묘한 공격을 성공시켰고 승부처마다 메가의 강스파이크를 가로막았습니다. 은퇴를 앞둔 선수라는 게 믿기지 않은 놀라운 활약으로 김연경은 1세트에 이미 2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선 흥국생명이 24대 21까지 몰렸지만 득점으로 승부를 뒤집는 저력을 뽐냈습니다. 김연경은 추격에 시동을 거는 득점을 올리더니 기수 접전에서 혼자서 해결하며 2세트도 가져왔습니다. 김연경의 라스트 댄스가 이대로 마무리되나 싶었던 순간 조율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정관장의 의지도 대단했습니다. 메가를 앞세워 내리 2세트를 따내며 승부를 마지막 5세트까지 끌고 갔습니다. 2차전부터 무려 4경기 연속 펼쳐진 풀세트 접전. 역대급 챔프전에서 마지막에 우승 건 흥국생명이었습니다. 팀 내 최다인 34득점으로 우승을 이끈 김연경은 만장일치로 챔프전 MVP에 뽑혔습니다. 너무 좋은 배구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퇴를 할 수 있어서 마지막 장식을 이렇게 선수들이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연경은 마지막 도전에서 간절했던 우승의 꿈을 이루며 화려하게 배구 인생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중국 헤이룽장성 헤이룽강에서 홍수 방지를 위한 강얼음 폭파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헤이룽강 호마 구간. 3, 2, 1, 기爆! 폭파 명령과 함께 얼음 안개 기둥이 수십 미터 넘게 하늘로 치솟습니다. 호마현은 헤이룽강을 따라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진 지역인데요. 기온이 올라 강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유빙이 한데 쌓여 홍수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매년 이맘때면 강 얼음을 인공적으로 폭파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黑龙江上游发生冰凌假灾的可能性较大，所以我们队实施了全长4800米的主动防凌爆破作业。 후마현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번 폭파 작업에 현지 경찰과 소방관 등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 수천 명이 함께 모인 가운데 멕시코 유명 권투 선수들의 권투 강습이 진행됩니다. 악명 높은 마약 문제로 골치를 앓는 멕시코 정부가 젊은이들의 마약 중독과 마약 조직 접근을 막기 위해 벌이는 대대적인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권투와 같은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마약을 멀리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forma muy padre de estar fuera de las drogas y es un deporte que te ayuda al cuerpo completamente. 멕시코 국기 모양을 만들며 광장을 꽉 채운 참가자들.
권투 동작을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활기찬데요. 쉐인바움 대통령도 동참했습니다. Las y los jóvenes mexicanos dicen no a la violencia, no a las adicciones. 멕시코 당국이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 2006년 이후 48만 명이 사망하고 12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최근 집계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마약 카르텔 대응 특수부대 구성에 착수하는 등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시가 치매 예방을 위해 일상 회화에 특화된 AI를 활용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89살 남성입니다. 喋る機会がね、ないんですよね。朝起きてから誰にも喋る人がいない、声を出さない。 대화가 없는 생활이 이어지던 중 시가 진행하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 AI와 대화를 나눕니다. AI는 뇌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요코스카 씨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문제점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